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글이 시작합니다. 2년 전 나는 천재들의 상으로 종종 불리는 메가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것은 지원해서 받는 상이 아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다.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비밀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창의적이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수상을 결정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감사하면서도 신기했다. 곧이어 무심코 내 지적 잠재력을 진단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동료 심리학자들보다 월등히 똑똑해서 메가더 상을 수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던 여자아이가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받게 된 상이었다. 메가더상 수상자가 발표된 날 아침 나는 부모님 아파트로 건너갔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대견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나는 그냥 고마워요 아버지라고만 대답했다. 지난 날을 곱씹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어린아이였던 때로 돌아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걸 반박하지는 않을게요. 아버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 말에 냉정하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일 아버지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의 여름에 일명 비스트라고 공식 문서에도 표기된 7주간의 집중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사실이다.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생도들은 5시 30분까지 집합하고 정년에 부동자세로 국기 개양식을 거행한다. 그 뒤로 강도 높은 달리기나 체조 열병 행진, 강의실 수업, 화기훈련 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밤 10시가 되면 불이 꺼진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과가 다시 반복된다. 주말도 없고 식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도 없으며 웨스트포인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락을 일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생도가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나는 2004년 심리학과 대학원 2년차일 때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섰지만 미 육군에서는 같은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포기하는 신병들 중 그 이유가 능력 부족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재능이 그릿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군대 교육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에는 그릿 외에 무엇이 있을까? 영업에서는 사전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 공립학교에서는 격려해주는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인이었다. 그린벨에 지원한 군인에게는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이런 특수 요인을 갖춘 사람들끼리 비교해도 여전히 그릿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해주는 요인이다. 몇 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재능이 성취를 좌우한다는 확신이 줄어든 반면에 노력의 결실에 대해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 수수께끼를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한 나는 결국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교직을 떠났다. 대학원에 진학한 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느껴온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1907년에 쓰인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내가 볼 때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 재능만 강조할 경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노력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은 그 2배로 중요하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생활 초창기의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때론 혼자 때론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성취 이론에 대해 10년 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등식 2개를 완성했다. 그 등식은 아래와 같다. 1.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2.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다.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우일 스미스도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은 곧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9가지가 나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즉 윌 스미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작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 희곡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좀 더 간결한 앨런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다.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그릿을 구성하는 2 요소는 열정과 끈기다. 내가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다. 변덕스럽지도 않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옆걸음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자수성가형 갑부로 평생 일군 자산이 하버드 대학교 기부금의 약 2배라는 워런 버핏은 전용기 조종사에게 간단히 3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그릿은 유전이 되나요? 거의 항상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어떤 문제에서나 늘 제기되는 유전 환경 논쟁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키와 같은 특성은 대체로 유전자 복권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어를 쓰는가 프랑스어를 쓰는가의 문제는 양육과 경험의 문제임을 안다. 그릿은 우리 DNA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짧게 답할 수도 있고 길게 답할 수도 있다. 짧게 대답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길게 대답하자면 좀 복잡해진다. 내가 볼 때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긴 답변이다. 먼저 인간의 특성은 유전과 경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키를 생각해 보자. 키는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떤 사람은 매우 크고 어떤 사람은 매우 작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은 다양한 중간 키를 갖게 되는 주 이유는 유전자의 차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가 단 몇 세대 만에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병모 기록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평균 키는 150년 전에는 165였지만 현재는 평균 178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보통 네덜란드 남성의 키는 거의 185로 지난 150년간 15 이상 증가했다. 유전자 풀이 단 몇 세대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신장 증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영양 상태의 개선, 깨끗한 공기와 물, 현대의학의 발전이었다. 덧붙이자면 세대에 따른 체중 증가폭은 신장 증가폭보다 더욱 크며 이 역시 DNA의 변화라기보다는 더 많이 먹는 반면 덜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정직성과 관대함, 그립 같은 특성도 유전과 경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지능지수, 외향성, 자연을 즐기는, 성향단 것을 즐기는 성향, 골초가 될 가능성, 피부암에 걸릴 확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성에도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재능과 그립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지난 수십 년간 같은 가정 혹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해온 덕분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DNA가 동일한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평균 절반 정도의 DNA만 공유한다. 많은 복잡한 통계 방법들을 동원하면 연구자들은 쌍둥이가 얼마나 비슷하게 성장할지 각 형질의 유전율을 추론할 수 있다. 아주 최근에 런던의 연구자들이 영국에 살고 있는 10대 쌍둥이 2000쌍 이상에게 그리척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왔다. 이 연구에서 추종한 바로 그리척도 등 끈기의 유전율은 37%, 열정의 유전율은 20%였다. 이는 다른 성격 특성들의 유전율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 간의 그리 차이는 일부는 유전적 요인에서 나머지는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일 사실은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는 그릇의 유전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간의 특성은 하나 이상 즉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 이미 수십 편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697개나 된다. 인간의 게놈은 총 25,000개나 되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이해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첫째, 그립과 재능 및 성공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 특성 모두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둘째, 그립 또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성공 심리학과 더욱 깊은 연관이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예는 플린 효과이다. 최초 발견자인 뉴질랜드의 사회과학자 제임스 플린의 이름을 딴 플린 효과는 지난 세기 동안 IQ가 깜짝 놀랄 만큼 증가한 현상을 일컫는다. 얼마나 증가했을까? 30개국 이상에서 측정해본 결과 지난 50년간 IQ가 평균 15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년 전의 기준으로 현대인의 지능을 측정하면 평균 IQ가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하한선인 130으로 나올 것이다. 100년 전 사람들의 지능을 현대 기준에 맞춰 측정했다.
평균 IQ가 정신지체의 경계선인 70으로 나왔을 것이다. 풀링 효과를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빠른 속도로 훨씬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 인류의 추상적 사고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일단 지금의 자기 위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만큼 그리 덥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은 이런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겠지요. 이런 대답도 나올 것이다. 나는 뭐든 잘 잊어버려요. 이를 진득이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대답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각양각색의 이유로 포기한다. 당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아래 4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1. 지루해. 2. 노력할 가치가 없어. 3.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4.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두 종류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성숙한 그릇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는 연습이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긴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일일까? 지난 10여 년간 관심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은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이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이 망라된 100편에 가까운 연구 자료들을 취합하고 메타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다. 둘째, 사람들은 일이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 이는 또 다른 연구에서 지난 60년간 수행된 60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법으로 검토해서 얻은 결론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열망과 태도, 우리의 관심의 정도이다. 나는 몇 개월 전에 매사가 쉬더라고 진로도 못 정하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저는 30대 초반인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똑똑하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가는 일은 너무 많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오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 자격증이나 직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이 글을 올린 30대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 내 동료인 베리 슈워츠는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불안한 청년들을 상담해왔다. 스와스모어 칼리지에서 45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덕택이다. 슈워츠는 젊은이들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상대를 찾을 때 겪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매력이 넘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사려깊고 재미있는 상대를 바라죠. 모든 면에서 최고인 21살짜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려 해도 듣지 않아요. 완벽한 상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지요. 슈워츠는 직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길 거라는 신화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라고 말한다.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깊이 관여해봐야 미묘한 사항들을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일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재미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던 많은 면을 알게 되고 결코 이런 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봐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찾는 일이 완벽한 비유가 되겠네요. 단 한 사람뿐인 이상형이 아니라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나중에는 평생 열정을 쏟는 일이 될지라도 처음 그 일을 접하는 순간은 잔잔하게 내레이션이 이어지는 영화의 첫 장면과 비슷하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제 막 무언가에 관심이 생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진지하지 않은 초보자였다. 당신도 열정을 좇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움과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10대 시절을 회상해보라. 마음속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흥미의 싹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하면서 관심을 자극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개선의 일본식 발음인 카이젠은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지속적 향상이다. 예전엔 카이젠이 대단히 효율적인 일본 제조업의 핵심 원리로 선정되며 미국 경제계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 수십 명에 이르는 그릿의 전형들을 면담했던 내가 단언하건대 그들 모두 카이젠의 태도를 물씬 풍겼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인지심리학자인 안데레스 에릭스는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줄곧 연구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복은 경미해진다. 놀랄만한 사실은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한 연구에서는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린 리스트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그들보다 기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은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라고 단언한 말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들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일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한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반복도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이라 해도 부분적인 기술들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을 읽으면서 메모한 쪽지를 뒤섞고 뜻이 통하도록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을 했다. 이는 사고의 전개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언어 구사력을 높이기 위해 산문을 운문으로, 운문을 산문으로 옮기는 연습도 반복했다. 프랭클린의 재치 있는 명언들을 생각하면 그가 처음부터 타고난 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프랭클린의 말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현대 경영학의 스승인 피터 드러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평생 최고 경영자들에게 조언을 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효율적 경영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약간의 연습만 거치면 된다.
당신이 만일 외과 의사라면 아툴 가반디의 말을 숙고해보라. 사람들은 보통 외과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수술 솜씨를 타고나야 할 거라고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반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수술 절차를 몇 년씩 밤낮으로 연습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할 게 없다. 1.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2. 완벽한 집중과 노력. 3.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4.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내 연구 몇 편을 비롯해 산더미 같은 다른 연구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습관의 존재이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관계 욕구는 쾌락만큼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으로든 타인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내일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자기 직업과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듯 보인다. 7.8기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내가 혹시 문신을 하게 된다면 이내 글자를 지워지지 않게 잉크로 새길 것이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한 가지다.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토지가 강한 사람이 품는 희망은 행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다시 일어서라는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0년 동안 축적된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전부 동일한 상식적 결론을 가리켰다.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계속 찾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방법이 없을 거라 지레 짐작하고 포기한다면 단언컨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고방식은 낙관성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학교 생활도 더 잘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타인과 굳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능력에 대한 고정형 사고방식은 역경의 순간, 비관적 해석을 낳고 있는 아예 도전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와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낳고 있는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지능과 재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새롭게 하길 제안한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완전히 익히려고 애쓰는 동안 뇌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일생 어느 시기에도 뇌가 완전히 고정 상태인 때는 없다. 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은 흥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다. 우리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3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그것은 매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나는 내게 어려운 일은 심리 연구지만 요가도 연습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남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점점 실력을 쌓는 한편 달리기도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큰딸인 어멘다는 피아노 연주를 어려운 일로 골랐다. 몇 년간 발레를 배웠지만 나중에 그만뒀다. 루시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의 2번째 조항인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업료를 낸 기간까지 또는
자연스럽게 끝낼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적어도 스스로 약속한 기간까지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에게 호통을 들었거나 시합에서 졌거나 다음날 아침 연주회 때문에 친구 집에서 잘 수 없게 된 날 그만둘 수는 없다. 힘들다고 바로 그만둘 수 없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의 마지막 조항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 골라주지 않는다. 심지어 발레도 두 딸이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아이들 각자가 새로운 활동이든 이미 시작한 피아노나 비올라든 한 가지 이상의 특별 활동을 최소 2년간 지속해야 한다는 네 번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폭군 같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이 주제를 놓고 루시와 어멘다가 했던 이야기가 아첨이 아니라면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딸들은 성장하면서 투지가 강해지기를 바라며 다른 기술처럼 투지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연습 기회를 얻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말살하지 않으면서 그릿을 기르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나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을 권한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미식 축구 시합은 48회 슈퍼볼이 처음이었다. 2014년 2월 2일 치러진 이 경기에서 시애틀 시호크스는 덴버 브론코스의 맞붙어 43대 8로 이겼다. 승리를 거둔 다음날 시호크스의 감독인 피트 캐롤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선수 출신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감독과 단장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선수를 영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부욕이 강한 선수를 찾는다고만 말씀드리죠. 그게 출발점이니까요. 나는 캐럴의 인터뷰나 전날 우승을 차지한 경기 내용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9개월 전 받았던 캐럴의 전화 때문이었다. 내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설명하면 캐럴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이 달성하려고 노력 중인 목표들을 알려주었다. 여기 와서 우리를 지켜봐요. 우리는 선수들이 승부사가 되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끈기 있게 노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가진 열정을 이끌어내죠. 우리 훈련은 그게 전부예요. 문화와 투지의 관계에서 핵심은 이것이다.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서 합류하라. 당신이 지도자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강한 투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투지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라. 핀란드의 인구는 5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북극에 가까워 한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겨우 6시간밖에 안 되는 이 작고 추운 북유럽 국가는 이웃 강대국들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다. 그렇지만 핀란드인이 세계에서 가장 투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자청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뜻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릿과 가장 유사한 핀란드어는 시수이다. 그릿는 특정 상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 그리고 이를 완수하는 끈기로 규정된다. 반면 시수는 끈기만 강조한다. 시수는 핀란드인이 정신적 유산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믿는 내적인 힘 일종의 심리적 자원을 지칭한다. 말 그대로 시수는 한 개인의 속마음 배짱을 가리킨다. 1939년 겨울 전쟁 당시 핀란드군은 3배의 병력 30배의 전투기, 수백 배의 탱크를 보유한 소련군에 비해 병력면에서 열세였다. 하지만 핀란드군은 몇 달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 소련을 포함해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저항이었다. 1940년 타임은 시수에 관한 특집 기사를 쓰기에 이르렀다. 시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자신은 힘겨운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내적 에너지원이 있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 해도 비유가 이보다 적절할 수는 없다. 때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발짝씩 떼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도 달성할 방법이 생기고는 한다. 여러분도 그릿을 기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재능뿐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천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아버지도 천재고 나도 천재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천재다. 여기까지 그릿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